남편이 죽은 후 시아버지와 결혼한 며느리.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은 온 가문을 충격에 빠뜨렸다. 박서준의 첫 기일에 맞춰 비가 쏟아졌다. 빗방울은 박씨 가문의 대저택 차가운 타일 틈새로 스며드는 듯했다. 김민서는 텅 빈 제사상 앞에 앉아 있었다. 흔들리는 촛불이 며칠 밤을 샌 그녀의 헬쑥한 얼굴을 비췄다. 빛바랜 흰색 상복을 입은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이 마른 듯했다. 그녀의 남편 박서준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간단한 설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준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조심하는 사람이었고 과속은커녕 미리 말하지 않고 어디를 가는 법이 없었다. 그날 그는 그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섰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민서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이 집에 타일 한 장 문짝 하나, 심지어 기와지붕을 스치는 바람소리마저도 그녀에게 서준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한때 사랑받는 며느리였고 박씨 집안에서 귀한 보석처럼 아낌을 받았지만 서준의 죽음이 모든 것을 찢어놓았다.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 가족 중에 남은 유일한 사람은 시아버지 박태수 회장이었다. 그는 과묵하고 권위적이며 다소 냉정했지만 늘 위험 있는 모습을 유지했다. 그는 한때 그녀가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지만 장례식 후 그녀 곁에 남은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친척과 친구들이 떠나가고 대저택이 점차 정적과 곰팡 내에 잠겨갈 때 박 회장은 그녀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준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녀가 서준이 아직 살아있는 꿈, 얘기를 할 때 들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다 모든 것이 변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점차 평소보다 긴 시선과 무심코 닿았지만 가슴을 저미게 하는 손길로 채워졌다. 어느 날 밤 박 회장은 복도에 오랫동안 서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건넸다. 네가 계속 그렇게 외롭게 지낼 필요는 없다. 그 말은 당시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지만 석 달 후 그는 정식으로 청혼했다. 우리가 결혼할 수도 있겠지. 나보다 너를 더 잘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너를 이 집의 영원한 일부로 남겨두고 싶다. 민서는 언제 고개를 끄덕였는지 몰랐다. 어쩌면 그녀가 약해서, 어쩌면 작은 온기에라도 매달리고 싶어서, 혹은 박 회장에게서 서준과 매우 닮은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서가 몰랐던 것은 그 결정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내딛는 걸음마다 핏자국을 남기는 악몽의 시작. 서준이 없는 첫날 밤 방은 2배로 넓게 느껴졌다. 민서는 한때 새하얀 시트가 깔려있던 신혼침대 한가운데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이제는 상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먼지층이 그 위를 덮고 있었다. 방 안의 물건들은 그대로였다. 서준의 시계는 선반 위에 놓여 있었고 그가 자주 입던 셔츠는 문고리에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주인이 차가운 땅속에 묻혔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듯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마음을 베는 듯했다. 민서는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건조한 눈꺼풀과 머릿속은 서준의 마지막 모습으로 어지러웠다. 사고가 모든 것을 앗아가기 전 백미러에 비친 그의 미소. 갑자기 똑 아주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벌떡 일어났다. 새벽일시 누가 아직 깨어있단 말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밖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고 희미한 노란 불빛이 비추는 길고 텅 빈 복도뿐이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커튼이 마치 손짓하듯 살며시 흔들렸다. 민서는 밖으로 나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고요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닫았다. 똑똑똑똑. 이번에는 옷장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녀는 심장이 멎는 듯했고 방 안의 공기는 끈적하게 변했다. 그녀는 다가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그녀와 서준의 결혼사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유리는 산산조각. 나 서준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대각선으로 금이가 있었다. 민서는 숨을 헐떡였다. 사진은 분명 잠긴 옷장 안에 있었다. 누가 들어왔단 말인가?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깨진 유리 조각이 손을 베어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선홍색 핏방울이었다. 민서는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깨어났을 때는 동이 트고 있었고 방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마치 노크 소리도 피도 깨진 사진도 없었던 것처럼 서랍에 넣어둔 사진만 사라져 있었다.
민서는 발코니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른 아침의 바람은 쌀쌀했고 마당 한쪽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아카시아 향을 실어왔다. 마당 아래에서는 박 회장이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다. 잘 잤느냐? 그가 물었다. 민서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째서인지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서리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 이상한 밤 이후로 박 회장은 민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죽을 직접 끓여주거나 약을 방으로 가져다 주고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주는 등 사소한 일들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아버지든 딸이 잘 자길 바라는 법이지. 언제부터인지 민서는 그를 아버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박 회장은 식탁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이것저것 물었다. 아직도 서준이 꿈에 나오느냐, 방에서 이상한 소리는 더 안 들리고 불편하면 사람 시켜서 가구를 전부 바꾸게 하마. 민서는 감동했다. 너무나 큰 상실 뒤에 그의 조용하고 세심한 존재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 한 번은 민서가 한밤중에 가볍게 기침을 하자 박 회장은 1분도 채 안 되어 나타났다. 그는 말했다. 네가 안 좋은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구나. 그녀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의 방은 그의 방과 한 층이나 떨어져 있었다. 또 다른 날 그녀가 막 샤워를 마치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잠옷을 채 정돈하기도 전에 박 회장이 우유 한 잔을 들고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네가 미끄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민서는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의 다정한 보살핌 속에는 숨막히는 감시의 느낌이 배어 있었다. 마치 그녀의 모든 발걸음이 추적당하고 그녀가 내쉬는 모든 숨결이 그녀만의 것이 아닌 것처럼 어느 날 저녁 그는 그녀를 서재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의 아내가 생전에 무척 좋아했던 장소였다. 식탁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감미로운 음악이 흘렀다. 음식은 서준이 좋아했던 것들이었다. 민서는 냅킨을 꽉 쥐었다.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다. 박 회장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불쑥 말했다. 민서야, 알고 있니?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나는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그녀는 멈칫했고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알지만 나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네가 그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란다. 설령 내가 너를 붙잡아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라도 민서는 일어섰다. 아버님,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다. 이 집은 내 것이고 나 또한 그렇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돌아섰다. 하지만 방을 나가기 전 고개를 돌려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그녀가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번뜩였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잃어버린 결혼사진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다음 날 아침 그것은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다시 나타나 있었다. 서준의 얼굴에는 대각선으로 칼자국이 나 있었고 사진 귀퉁이에는 마른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본능은 그녀에게 오늘부터 자신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아버님이라 불렀던 자가 조종하는 게임의 먹잇감이 되어 있었다. 봄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후 민서는 평생 상상도 못했던 제안을 받았다. 거실의 찻상은 침묵 속에서 마주 앉은 그들을 맞았다. 박 회장은 왼손으로 차를 따랐고 오른손은 머릿속에 익숙한 리듬처럼 가볍게 탁자를 두드렸다. 민서는 소매를 꽉 쥔 채 피 묻은 결혼사진이 갑자기 다시 나타났던 그날 밤에 비이성적이고 소름 끼치는 기억으로 의심에 가득 차 있었다. 네가 여기서 산 지 1년이 되었구나.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아닌 창가의 하얀 난초 화분을 향해 있었다. 네가 많은 상처를 입은 것을 안다. 누구도 영원히 고독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은 마치 그가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한 것처럼 너무나 익숙하게 들렸다. 나는 많이 생각했다, 민서야.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는 아직 젊고 아름답고 착하다. 이렇게 계속 살면 아무도 너를 지켜주지 못해. 나는 너를 다시 시집 보내고 싶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다. 공기가 멎었다. 민서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녀의 심장이 한 박자 멎는 듯했고 주위 공간이 갑자기 좁아지며 밖의 빗소리는 우물 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왜곡된 소리로 변했다. 민서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이것이 병적인 농담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정신적 충격인지 파악하려 애썼다. 하지만 박 회장의 눈빛은 냉정할 정도로 또렷했다. 거절할 수도 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너는 갈 곳이 없어. 네 친척 중 누구도 과부를 떠맡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이 집이 네가 평안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사이에 생길 아이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 마지막 말은 그녀의 마음속 마지막 도덕적 끈을 끊어버리는 칼날 같았다. 민서는 벌떡 일어섰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것이 현실이다.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 그 후에 네가 동의하면 우리는 간단한 결혼식을 올릴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할 것이다. 정리라니요? 네가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이 집은 문을 닫을 것이다. 네가 누리고 있는 재산 모든 것이 더 이상 네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민서는 겁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녀 앞의 남자는 더 이상 자상한 시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통제광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항상 알고 있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손에 넣을 사람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짐을 쌌지만 문을 열었을 때 대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휴대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선이 뽑힌 유선 전화기를 발견했고 컴퓨터도 방에서 사라져 있었다. 박 회장은 복도를 지나가며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한마디만 던졌다. 서두를 필요 없다. 화요일 저녁에 네 대답을 기다리겠다. 사흘. 그녀 자신을 두 번째 무덤에 묻어버릴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흘. 이번에는 서준 옆이 아니라 그녀가 겪었던 모든 악몽보다 더 무서운 사람의 옆이었다. 민서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사랑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름답고 완벽하지만 영혼 없는 수에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옅은 화장 아래 창백했고 잠 못 이룬 밤과 불안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으로 눈은 퀭했다.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된 사흘 후 민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었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박 회장의 독단에 익숙해져 감히 질문하지 못하는 가까운 친척 몇 명만이 참석했다. 예식장도 폭죽도 웃음소리도 없었다. 오직 향냄새와 촛불 그리고 3층짜리 대저택에 얼어붙을 듯한 정적만이 있었다.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이 숨을 죽이고 의식의 탈을 쓴 비극을 지켜보는 듯했다. 거실로 들어서며 민서는 고개를 들어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 회장은 검은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고 그의 깊은 눈은 마치 상식을 거스르는 결혼식이 아니라 가족회의에 참석한 듯 평온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가볍게 쥐었다. 모든 게 괜찮을 거다. 그는 마치 열병에서 막 깨어난 어린 소녀를 안심시키듯 속삭였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주례사의 축하 말을 들었지만 한 단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연극처럼 그녀가 어쩔 수 없이 주연을 맡은 병적인 희극처럼 진행되었다. 혼인신고서는 바로 그 후에 서명되었다. 민서의 글씨는 펜을 쥔 손 자체에 의해 짓눌린 듯 떨렸다. 그녀는 박 회장의 이름 옆에 나란히 적힌 자신의 이름을 보았다. 두 사람 두 세대 두 관계. 이제 종이 한 장으로 연결된 그것은 종신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결혼식 후 박 회장은 그녀를 새 방으로 데려갔다. 그녀의 옛 방도 서준의 방도 아니었다. 지난 10년간 잠겨있던 저택 구석 깊숙한 곳에 있는 방이었다. 이 방은 서준이 엄마의 방이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바로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지. 나는 오랫동안 그대로 두었다. 민서는 몸을 떨었다. 방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빛은 희미했다.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빛바랜 화장대, 오래된 거울색이 바랜 노란 국화 자수가 놓인 이불.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마치 누군가 커튼 뒤에 서서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밤이 되자 민서는 눈을 크게 뜬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밖에서는 박 회장이 깨어 방문 앞을 규칙적으로 오갔다. 그의 발소리는 반복적으로 울렸다.
잠시 그의 발소리가 짙은 색 나무 문 앞에서 멈췄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 그는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떠나기 전 그는 문틈으로 말했다. 오늘 밤은 쉬게 해주마. 내일부터는 나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진짜 남편으로서.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죽었던 방은 바로 그녀 자신의 신혼방이 되어 있었다. 결혼식 후 민서는 공식적으로 박 회장의 아내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새로운 삶이라고 부른다면 금박을 입힌 감옥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박 회장은 그녀를 진짜 아내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보살피고 대화하고 저택 정원을 함께 산책하고 심지어 가끔은 그녀가 진짜 안주인인 것처럼 옛 사업 파트너들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다. 모든 것이 가짜일 정도로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옛 시어머니의 방에서의 첫날 밤 민서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베개를 꽉 쥐고 방구석의 낡은 거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거울은 흐릿했지만 스쳐 지나갈 때마다 흰색 실크옷을 입은 여인의 그림자가 등 뒤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다. 사흘째 밤 평온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새벽 이시 아래층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단조로운 몇 개의 음이었지만 점차 완전한 멜로디가 되었다. 민서가 작년 겨울밤 서준이 연주하는 것을 들었던 그 멜로디. 그들의 첫 아이가 태어나는 날 연주해주겠다던 곡이었다. 민서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방을 나와 맨발로 긴 복도를 지나 난간을 잡았다.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이 타일 바닥에 차가운 빗줄기를 그렸다. 아래에서는 피아노가 여전히 가슴 아픈 저음을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민서는 내려갔다. 텅 비어 있었고 피아노 덮개는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건반에 손을 얹었다. 문득 등 뒤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획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피아노 옆 찻상 위에 낯선 물건이 있었다. 노랗게 바랜 흰색 레이스 조각 가장자리에는 국화 자수가 놓여 있었다. 민서는 그것을 바로 알아보았다. 시어머니의 손수건, 그녀가 죽을 때까지 곁에 두었던 물건이었다. 누가 이것을 여기에 두었으며 왜 이토록 잊히지 않는 음악 뒤에 나타났을까? 다음 날 아침 민서가 박 회장에게 묻자 그는 날씨 얘기를 하듯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준이가 죽은 후로 이 집에서 피아노를 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가 너무 긴장한 모양이구나. 하지만 민서는 자신이 환각을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들었고 보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만졌다. 그리고 다음 날 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가 잠들어 있을 때 방의 불이 갑자기 켜졌다. 스위치 소리 없이 그냥 빛이 동공을 찌르듯 확 밝아졌다. 그녀는 눈을 떴고 거울 앞에 등을 돌린 채 서 있는 사람의 형체를 분명히 보았다. 박 회장도 그녀 자신도 아니었다. 긴 머리, 흰 드레스, 살짝 기울인 고개 조각상처럼 고요히 서 있었다. 민서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박 회장이 달려왔을 때 모든 것은 사라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껴안고 달랬다. 민서야, 좀 쉬어야겠다. 아직 서준이를 제대로 떠나보내지 못한 모양이구나.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그의 다정한 눈빛 깊은 곳에는 영혼 없는 차가움이 있었다. 마치 그가 그녀의 말에 전혀 놀라지 않은 것 같았고 바로 그 점이 어떤 유령보다도 민서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거울 속 형체 사건 사흘 후 민서는 영혼 없는 시체처럼 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었다. 발소리, 피아노 소리, 낡은 향수 냄새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잘린 필름 조각처럼 뒤섞였다. 그날 아침 옛 시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던 중 민서는 우연히 숨겨진 서랍을 발견했다. 국화와 봉황 무늬가 조각된 무거운 자단나무 옷장, 맨 아래쪽 가장자리에 작은 걸쇠가 있었다. 손으로 표면을 스치지 않았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딸깍 비밀 서랍이 열리자 커튼 틈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에 먼지가 날렸다. 안에는 옅은 갈색 봉투 하나만 들어있었다. 보내는 사람 이름 없이 서준의 필체로 민서에게라는 두 글자만 적혀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열 때 손이 떨렸다. 민서야, 만약 네가 이 편지를 발견했다면
그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시간이 없었다는 뜻이야. 나는 엄마의 사고가 우연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어. 그리고 아버님 주변에도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아버님을 사랑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더욱 두려워.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버님 방에 있는 그림 뒤에 숨겨둔 USB를 찾아. 다른 사람이 너 대신 그것을 가져가게 두지 마. 그리고 민서야, 제발 기회가 된다면 이곳에 머물지 말고 떠나. 제발 편지는 마치 서준이 놀라거나 멈추도록 강요당한 것처럼 중간에 끊겨 있었다. 민서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녀는 한동안 옷장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물은 닦을 새도 없이 흘러내렸다. 서준 그가 죽기 전에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두려워했다. 민서는 한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떠올렸다. 결혼사진을 보던 박 회장의 눈빛, 그가 항상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던 것, 한밤중에 저절로 열리던 방문, 그리고 시어머니가 심근경색으로 급사했던 바로 이 방. 아니, 민서는 더 이상 우연을 믿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식당에 앉아 착한 아내처럼 웃고 이야기하는 척했다. 박 회장은 정원을 새로 꾸밀 계획과 대를 이을 아들을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민서는 텅 빈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옅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밤중 박 회장이 서재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민서는 조용히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굳게 잠긴 금단의 장소였고 벽에는 상패 기념품 그리고 낡은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 손전등을 비추며 액자들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 책장 위에 걸린 커다란 연꽃 그림. 민서는 액자를 살짝 당겼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나며 뒤편에 손바닥만한 작은 벽감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온전한 검은색 USB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꽉 쥐었다. 심장이 천둥처럼 울렸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박 회장의 목소리가 크지도 작지도 않게 하지만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돌아섰다. 옅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잠이 안 와서요. 그냥 어머님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두 사람은 마주섰다. 그들 사이에는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 조각 같은 작은 USB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민서는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이 집에서 또 하나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것임을 알았다. 그날 밤 내내 민서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리를 감추기 위해 물을 틀어놓은 채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서준이 남긴 USB 그가 목숨을 걸고 그녀가 찾도록 한 비밀이 옆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민서는 한숨을 쉬고 그것을 꽂았다. 준비되기 전에 열지 마시오라는 단 하나의 폴더가 나타났다. 그녀의 손은 가볍게 떨렸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다. 클릭! 화면이 몇 초간 검게 변하더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질은 흐리고 흔들렸지만 분명 서준이었다. 그는 차 안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계속해서 백미러를 쳐다보았다. 만약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그건 내가 더 이상 너를 지켜줄 방법이 없다는 뜻이야. 민서야, 우리 아버지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한때 그를 우상으로 여겼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의지할 곳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나중에 나는 그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심지어 어머니의 죽음까지도 영상이 살짝 흔들렸고 뒤에서 경적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어머니는 나에게 그가 다른 여자, 그의 옛 제자였던 여자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셨어. 일주일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나는 초동 부검 결과를 찾았었어. 어머니는 이전에 심혈관 질환의 징후가 없었어. 하지만 원본은 보관 오류로 파기되었지. 내가 사본을 찍어뒀는데 그게 옆 폴더에 있어. 그때부터 나는 침묵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내가 침묵할수록 그는 네 삶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 내가 죽었을 때 그가 너를 돌보는 방식, 그건 부정이 아니라 소유욕이라는 걸 알아. 나는 언젠가 그가 너를 어머니의 대체물로 만들까봐 두려워. 그리고 그게 이미 시작되었을까봐 두려워. 서준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쥐었다. 영상은 몇 초간 멈췄다가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만약 내가 사고로 죽는다면 제발 사고라고 믿지 마. 나는 한 번도 내 차를 점검하지 않고 둔 적이 없어. 무슨 일이 생기면 이 USB를 내 절친 강우에게 줘. 그 친구는 뭘 해야 할지 알 거야. 영상은 한숨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큰 충돌음으로 끝났다. 민서는 망연자실했다. 그녀는 옆 폴더를 열었다. 흐릿한 사진 파일이 나타났다. 부검 결과서 사진이었다. 고인의 이름은 최진 서준의 어머니였다. 페이지 마지막의 비고란에는 동맥 경화 반이나 관상동맥 손상 발견되지 않음, 사망 원인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스캔본 끝에 작은 디테일이 민서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했다. 검열 도장이 지워지고 내부 확인 완료 종결이라는 손글씨로 대체되어 있었다. 내부라는 것은 가족이나 권력 있는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뜻이었다. 민서는 노트북을 닫고 자신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패인 양 그것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문 밖에서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민서야, 무슨 일이냐? 왜 문을 잠갔어? 박 회장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밑에는 그녀가 이제 너무나 잘 느끼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다. 민서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일어나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변해 있었다. 문 저편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믿음의 작은 균열. 그녀는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발걸음, 모든 말이 심연 위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박 회장은 더 이상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죽였고 어쩌면 자신의 아들까지 죽인 자였다. 박씨 집안의 가장 나이 많은 가사도우미인 복순 아주머니는 민서가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희미한 존재였다. 그녀는 온화하고 말이 적었으며 늘 넓은 저택 안의 공기처럼 조용히 일했다. 하지만 민서가 시어머니와 서준의 죽음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만약 누군가 무언가를 목격하고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복순 아주머니일 것이라고 깨달았다. 그날 오후 박 회장이 손님을 맞으러 나갔을 때 민서는 복순 아주머니가 낡은 이불을 분류하고 있는 지하 창고로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어 마치 낡은 사진 속에서 걸어나온 사람처럼 보였다. 아주머니, 민서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불렀다. 서준 씨 어머니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요. 복순 아주머니는 손을 멈췄고 수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아가씨, 그걸 알아서 뭘 하시려고요? 그저 혜진 어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민서를 작은 의자에 앉히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부서져가는 기억 조각처럼 꽉 잡았다. 사모님은 방에서 돌아가셨지. 하지만 그때 우리 중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 회장님 빼고. 회장님 문을 잠그고 사모님이 기절하셔서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 1시간 뒤에 나를 불러 의사를 부르라고 하셨지만 그때 사모님은 이미 차가웠어. 민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있었지. 복순 아주머니는 망설였다. 그 전에 말다툼 소리를 들었어. 밤 11시쯤이었는데 아주 큰 소리였어. 사모님이 소리치셨지. 나 전부 다 말할 거예요. 당신 더 이상 이렇게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민서는 몸을 떨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모두들 사모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아무도 다시 묻지 못했지. 박 회장님은 권세가 있고 입이 무거우셨고 그때 서준 도련님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으니까 복순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서준 도련님이 나에게 부검 결과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게 병원으로 보내지지 않았다는 건 알아. 회장님이 내부적으로 처리했다고 하셨거든. 서준 씨가 죽던 날은요. 민서가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복순 아주머니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애원하는 듯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아가씨 도련님이 사고 나기 이틀 전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침대 및 서랍 구석에 숨겨둔 열쇠를 잘 간수해달라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감히 꺼내지 못했어. 민서는 숨을 참았다. 그게 아직
거기 있나요? 아, 나는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어. 원한다면 내가 데려다 줄 수 있어. 바로 그날 밤 복순 아주머니는 민서를 조용히 서준의 옛방으로 데려갔다. 침대 밑은 한때 부부가 낡은 결혼 선물을 숨겨두었던 곳이었다. 지금은 먼지와 나무 표면에 난 작은 크킨 자국뿐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돌려 뺀 듯한 작은 원형 자국. 복순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 끝을 이용해 살며시 긁어냈다. 나무 조각 하나가 튀어나왔고 그 안에는 서준이 좋아하던 파란색 천끈으로 묶인 작은 열쇠가 있었다. 민서는 그것을 쥐었다. 차가운 전류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알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걸 밝혀낼 거예요. 복순 아주머니는 돌아서기 전 한마디만 했다. 아가씨, 만약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면 혼자서는 하지 마세요. 이 집 사람들도 회장님을 무서워하지만 그건 그분의 권력 때문이 아니에요. 민서의 손에 들린 열쇠가 새로운 문을 열기도 전에 그녀의 머릿속 자유의 문은 닫히기 시작했다. 복순 아주머니가 진실을 말해준 날부터 민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 상태로 살았다. 저택 안에서의 모든 발걸음이 계란 껍질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열쇠를 베개 속에, USB는 도자기 화병 안에, 서준의 편지는 낡은 그림 뒷면에 숨겼지만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은 날이 갈수록 뚜렷해졌다. 옷장을 열 때마다 이불이 들춰졌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방을 나갔다 돌아올 때마다 그녀가 쓰던 향수 냄새가 옅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공간에 아주 조심스럽게 서 있었던 것처럼 어느 날 아침 민서가 옷을 갈아입던 중 맞은편 책장에서 반사되는 작은 붉은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멈칫하고 천천히 다가갔다. 책들 뒤에는 손가락 끝만한 작은 구멍이 있었고 소형 렌즈를 설치하기에 충분한 크기였다. 민서의 손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방을 샅샅이 뒤졌다. 거울 뒤 화분 속 인조 나뭇잎 아래 침대 머리맡 스탠드 위 총 3개의 소형 카메라. 모두 너무나 정교하게 숨겨져 있어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의 방에 드나들 권리가 있는 유일한 자는 박 회장뿐이었다. 민서는 분노를 억누르고 조용히 하나씩 떼어내 수건에 싸서 그가 거의 가지 않는 복도 박서랍에 숨겼다. 의심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날 오후 주방 아주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던 중 민서는 슬쩍 물었다. 아주머니, 요즘 집에 무슨 수리공사 같은 거 있었어요. 전선이 몇 군데 더 연결된 것 같아서요. 주방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 회장님이 외부 사람을 부르셨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더러 나가 있으라고 하고 문을 잠가서 못 보게 하시거든요.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저택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민서는 박 회장이 늘 들고 다니는 노트북을 열어보았다. 비밀번호는 서준의 생일이었고 그 사실이 그녀를 소름 돋게 했다. 열고 나니 원격 감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 카메라 목록이 나타났고 그 중에는 그녀의 방, 화장실 복도, 그리고 지금은 신혼방이 된 옛 시어머니의 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민서는 작은 화면 속에서 방금 전 앉아서 숨을 쉬고 있던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카메라는 천장 등 구석에 조용히 매달려 있었다. 작고 검은 침묵. 하지만 언제부터 저기에 있었을까? 민서는 화면을 끄고 조용히 하드 드라이브를 뽑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살고 있었고 박 회장이 바로 감독이었다. 그녀의 모든 감정, 행동, 심지어 눈물까지도 그가 매일 밤 한 명의 관객만을 위한 독점 리얼리티 쇼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가 나무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박 회장이 갑자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젯밤 잘 잤느냐? 그가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돌아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그 어느 때보다 잘 잤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외침만 울려 퍼졌다. 내가 안다는 걸 저자가 알게 해서는 안 돼.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2줄의 붉은 선이 나타났다. 마치 민서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2개의 상처처럼. 그녀는 테스트기를
손에 꽉 쥔 채 욕실에서 돌처럼 굳어서 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지 않았다. 오히려 멈춘 듯했고 숨 막히는 몇 초를 견뎌야 했다. 임신이라니. 지금은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그 남자와의 아이는 안 돼. 박 회장. 민서의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얼음장 같은 시선, 숨겨진 카메라들, 서준의 유언이 담긴 USB,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그녀는 임신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몰랐다. 몇 주일 수도,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었다. 결혼식 이후로 주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 매일 밤을 불안 속에서 보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지 온전한지 아니면 이 집의 다른 여자들처럼 정리되었는지 확인했다. 민서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쌌다. 너는 누구의 아이니? 박 회장의 아이. 그렇다면 이 아이는 병적인 결혼의 흔적이며 그녀를 이 지옥에 묶어두는 마지막 쇠사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그녀의 일부였고 생명이었으며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통제받지 않고 감시당하지 않고 창조주 외에 다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존재였다. 민서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테스트기를 외투 주머니에 숨기고 밖에 나가 버리려 했지만 욕실 문을 나서자마자 박 회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 있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구나. 그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모든 것을 안다는 듯 그녀의 배로 가볍게 스쳐 지나갔다. 민서는 손을 꽉 쥐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의사를 부르마. 괜찮아요. 박 회장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민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알고 있니? 어젯밤 꿈에 아이가 나왔다.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너를 엄마라고 부르더구나. 민서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아마 길몽이겠지. 그가 말을 이었다. 네게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게다. 새로운 시작이지. 집안의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그날부터 박 회장은 그녀를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다. 양념을 줄인 음식, 매일 아침 임산부용 우유, 심지어 그녀가 조용히 쉴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들에게 휴가를 주기도 했다. 민서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더 이상 도와줄 사람도 외부로 거는 전화도 세상 소식도 없었다. 그녀는 집의 중심이 되었지만 안주인이 아니라 유리 상자 속에서 키워지는 살아있는 태아 같았다. 매일 밤 박 회장은 그녀가 잠든 척할 때 그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기괴한 자장가를 속삭였다. 너는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너는 새로운 왕조의 시작이다. 아비는 누구도 너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민서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나와 베개를 적셨다. 아이, 그녀 뱃속의 아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의 살아있는 증거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다. 만약 살아남는다면 민서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고 만약 탈출할 수 있다면 아이는 그녀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었다. 그날 밤 박 회장이 옆방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민서는 조용히 책장을 열어 서준이 남긴 열쇠를 꺼냈다. 그녀는 휴대폰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것을 보았다. 작고 낡았지만 이제는 생존의 열쇠 조각처럼 보였다. 아가야, 그녀가 자신의 배에 속삭였다. 엄마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맹세컨대 네가 피로 가득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민서는 더 이상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결코 항복하지 않는다. 민서는 자신이 박 회장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었다. 본명 박태수, 직업은 사업가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 결혼 상태는 15년 전 사별. 가족은 아들 하나, 그녀의 전 남편이었던 고구 박서준. 모든 것이 권력 있는 남성이 가져야 할 깨끗한 이력서처럼 명확하고 논리적이었다. 민서가 저택의 낡은 지하 한때 와인과 귀한 도자기를 보관하던 창고 바닥 아래 숨겨진 잠긴 나무 상자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사진은 색이 바랬지만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은 틀림없었다. 박 회장이었다.
하지만 뒷면에는 다른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김현우 부산사범대학 1914년 졸업 김현우. 민서는 그가 컴퓨터에서 몰래 복사해둔 모든 서류를 다시 뒤졌다.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심지어 낡은 진료 기록까지 모든 곳에 박태수라고 적혀 있었고 김현우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그녀는 즉시 서준이 일할 때 쓰던 낡은 행정계정으로 주민등록 조회를 했다. 시스템에 김현우라는 이름이 나타났지만 비고라는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1995년 개명, 사유실종으로 인한 임시 말소 원인 불명. 민서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임시 말소, 개명. 거대한 재산을 손에 쥔 남자가 한때 법적 시스템에서 사라졌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옛 이름에 대해 남아있는 유일한 기사는 1994년 부산에서 일어난 주택 화재 사건이었다. 김현우의 아내와 두 자녀로 추정되는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었다. 사건은 공식적인 수사 결론 없이 원인은 누전으로 인한 전소로 기록되어 있었다. 화재 1년 후 박태수라는 이름이 서울에 나타나 새로운 사업체 대표로 등록되었다.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민서는 주저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가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한때 실종자였고 수사받지 않은 용의자였으며 어쩌면 자신의 옛 가족을 죽이고 다른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자일지도 몰랐다. 서준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았던 걸까? 그것이 그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진 이유였을까? 그리고 서준은 의심했고 어머니에게 물었고 낡은 자료를 뒤졌고 그 역시 원인 불명의 사고로 죽었다. 민서는 배를 감싸 안았다. 등골이 오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독단적이고 가부장적이거나 통제광인 사람과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옛사람들을 파괴함으로써 여러 번 다시 태어난 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자신의 며느리의 새 남편이 된 자, 아들을 죽이고 그녀 뱃속의 아이를 대를 이을 자식이라 부르며 미소 짓는 자. 만약 그녀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드러낸다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불태워버릴 수도 있는 자. 민서는 이제 증거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을 떠나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살아있는 동안, 아이가 희망으로 남아있는 동안 서준의 유일한 절친이었던 강호는 호주에서 유학한 후 그곳에 정착했다. 서준과 강호는 서로를 배의 다른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친했고 민서는 서준이 자신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마 강호가 신랑 들러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서준의 장례식에 강호는 오지 않았다. 민서는 한때 그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어쩌면 서준이 막았을 수도, 어쩌면 강호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이해했다. 그리고 그 서준이 남긴 USB에서 민서는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가 담긴 메모 파일을 찾았다. 영상 파일명에 숨겨진 베이스 64 코드였다. 해독하자 단 한 줄의 문장이 나타났다. 만약 네가 이걸 읽는다면 캥우 리 1990 AT로 이메일을 보내. 그녀는 즉시 단 한 줄의 편지를 보냈다. 서준 씨가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어요. 1시간 만에 답장이 왔다. 민서 씨군요. 기다리세요. 누구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이메일 지우지 마세요. 사흘 후 강우가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교회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대형 트럭이 너무 많아 어떤 도청 신호도 방해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민서는 강우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여전히 키가 크고 눈빛이 밝았지만 예전보다 야위었고 그녀를 보는 방식에 무언가 침묵이 깃들어 있었다. 서준이가 나한테 몇 가지를 남겼어요. 강우가 입을 열었다. 나는 그저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미안해요. 더 일찍 오지 못해서. 민서는 주머니에서 데이터를 복사해둔 USB를 꺼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카메라 한밤중의 목소리, 임신, 사실, 그리고 박 회장의 진짜 정체까지. 강우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그의 옛 이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현우는 대학 강사였고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죠. 부산 화재 사건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국제 시스템을 뒤져서야 1년 후 한국에서 개명한 사실을 찾아낼 수 있었죠. 그럼 그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죽였다는 건가요? 민서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목이 증거는 없어요. 강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화재로 온 가족을 잃은 사람이 정의를 되찾기 위해 신원을 유지하는 대신 개명을 신청했다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민서는 손을 꽉 쥐었다. 저는 거기서 나가야 해요. 저와 제 아이가. 제가 돕겠어요. 강우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계획대로 해야 해요. 우리는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판 전체를 뒤집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계속해서 다른 며느리를 얻고 다른 아이를 낳을 거예요. 이 순환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민서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순간 그녀는 박 회장이 다른 곳에서 다른 여자와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이력서를 가지고 그리고 뱃속에 또 다른 무고한 아이를 품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 항상 말을 걸어요.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아는 보안팀 사람에게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민서 씨,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믿지 마세요. 한때 믿었던 사람조차도요. 민서는 몇 초간 망연자실했다. 그 경고는 박 회장이 내가 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보다 더 소름 끼쳤다. 강우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벼랑 끝으로 떠내려가는 사람을 붙잡는 듯 가벼운 손길이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마치 지고 있는 것처럼 싸워야 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민서는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은 또 다른 누군가도 USB가 사라졌다는 것을 막 알아차렸다는 사실이었다. 오늘 저택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종소리도 새소리도 심지어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소리도 없었다. 공기는 마치 시간마저 숨을 죽인 듯 무거웠다. 민서는 평소처럼 정시에 식당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이곳에 살면서 처음으로 그녀는 헐렁한 인부복을 입지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으며 조용히 앉아 박 회장이 먼저 말을 걸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짧게 자른 옛 웨딩드레스였다. 단순하고 단정했지만 차가웠다. 머리는 높이 묶었고 시선은 똑바로 향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박 회장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다. 아주 살짝 하지만 민서는 볼 수 있을 정도로 잠시 멈칫했다. 차려입으니 예쁘구나. 그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다. 무슨 날이라도 되나? 아니요. 민서가 호수 표면처럼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저 제 역할에 맞게 입어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마 여론의 말대로라면 회장님의 막내딸 역할도요. 두 사람 사이에 갑자기 깨진 유리처럼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분노도 화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만 남아있었다. 경계심.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민서야. 그가 아주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저 아버님이 아직도 연기하고 싶으신지 시험해 보는 거야. 그의 눈에 소름 끼치는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 그의 가슴에서 칼을 빼냈지만 찌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협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무엇을 읽었느냐 충분하지는 않아요. 민서가 배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존재와 살고 있다는 걸 알기에는 충분해요. 박 회장은 일어나 그녀의 뒤로 돌아갔다. 민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공격을 기다리는 먹잇감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네가 아주 똑똑한 줄 아는구나. 그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너에게 그 조각을 준 거다. 강호 그놈이 돌아왔나? 그럴 수도 있죠.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버님의 과거에서 온 사람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네가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민서야. 그녀는 일어나 그와 마주섰다.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요, 아주 잘 알아요. 그녀는 옷핀에 숨겨두었던 작은 녹음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식사 내내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붉은색 녹음 표시등이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다.
박 회장은 그것을 보고 그녀를 보았다. 두 시선이 교차했다. 늙은 자와 젊은 자, 한때 보호했던 자와 한때 아버지라 불렀던 자, 이리 내놔. 그가 더 이상 제한이 아닌 목소리로 말했다. 싫어요. 민서가 한 걸음 물러섰다. 그저 아버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부터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요. 박 회장은 비웃었다. 네가 나와 이 게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배에 손을 얹었다. 처음으로 어머니로서의 본능이 그녀를 이끌었다. 저는 이길 필요 없어요. 그저 살기만 하면 돼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녹음기를 빼앗으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강우 씨일 수도 있고요. 민서가 속삭였다. 아니면은 경찰 혹은 기자들일 수도 있죠. 아버님이 믿고 싶은 대로요. 박 회장은 몇 초간 돌처럼 굳어 있다가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은 석화된 듯 했다. 민서는 더 기다리지 않고 방을 나섰다. 녹음기를 꽉 쥔 채 그를 지나치며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다. 아버님, 이제 이 무대를 연출하는 사람이 아버님 혼자만은 아닐 거예요. 박 회장과의 대결. 일주일 후 민서와 강우는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교회의 작은 카페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공장소 사람이 많고 감시 카메라가 있는 곳, 박 회장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선택했다. 강우는 자리에 앉아 새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준이가 이용하던 정비소의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매수되었지만 아직 출국하지 못했더군요. 민서는 숨을 참았다. 서준 씨의 차는 브레이크선이 절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해체한 흔적이 있었죠. 돈을 준 사람은 낯선 운전사였지만 지시는 익숙한 목소리의 전화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강우는 휴대폰을 열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분명하고 논리적인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가 의심하게 해서는 안 돼. 그러고 나서 도시를 떠나. 서류는 내가 처리해주지. 민서는 몸을 떨었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너무나 잘 아는 매일 밤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였다. 박 회장이에요. 강우는 그녀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가 서준 씨를 죽였어요. 민서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근데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남편이 죽은 후 그가 건넸던 모든 말, 모든 식사, 어깨에 얹었던 모든 손길이 이제는 소리 없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어떻게 할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수사팀이 아는 사람에게 증거를 보냈어요. 하지만 민서 씨, 강우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를 체포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는 인맥이 넓고 뒤로 물러나는데 능숙하죠. 만약 당신이 그가 스스로 인정하는 말을 단 몇 마디라도 하게 만들 수 있다면 기회는 2배가 될 거예요. 민서는 눈을 감았다. 서준은 USB에 남겼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사고라고 믿지 마.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알았고 결말을 알았으며 만약 그녀가 계속 나아갈 용기가 있다면 그녀를 위한 탈출구를 남겨두었다. 그날 밤 민서는 피곤한 척 저녁을 먹지 않았고 박 회장이 죽을 가져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탐색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나한테 화났느냐? 민서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저 죄책감이 들어서요. 만약 그날 제가 서준 씨를 막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침묵이 흘렀다. 박 회장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살짝 찌푸렸다. 네가 뭘 알았구나. 그렇지. 민서는 침묵했다. 그러다 아주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아는 건 어머니의 죽음을 조사하려는 서준 씨를 막을 동기가 있는 유일한 사람은 2번의 사고에서 모두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것뿐이에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창밖에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박 회장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서준이는 제 어미를 너무 닮았어. 의심이 많고 따지기 좋아하고 정의가 실제한다고 믿었지. 민서는 목이 메었다. 가슴을 누군가 꽉 쥐는 것 같았다. 너도 마찬가지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너는 더 똑똑하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니까.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스탠드를 켰다. 은은한 불빛 아래 작은 녹음기가 조용히 깜박이고 있었다. 박 회장은 일어나 옷깃을 바로잡고 돌아서서 말했다. 알았으니 이해해야 할 거다. 이 게임에서 살아남는 자는 옳은 사람이 아니라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걸. 그가 방을 떠나자 민서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배를 감쌌다. 서준 씨 이제 알았어요.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해요. 박 회장의 모호한 자백을 성공적으로 녹음한 밤 이후 민서는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만 남았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 혜진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무언가.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고 일기를 썼지만 민서는 그 노트를 한 번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가사 도우미 복순 아주머니가 몰래 그녀의 손에 복권처럼 작게 접은 종이 쪽지를 쥐어주었다. 제사당 도자기 이상 누구도 바꾸게 마세요. 조심. 민서는 박 회장이 밤 제사를 마치고 제사당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위층으로 올라갔다. 제사당은 붉은 등불이 켜져 있었고 향냄새가 곳곳에 배어 있었다. 제사상 중앙 서준과 혜진의 향로 옆에는 하얀 도자기로 만든 관음상이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채로 조심스럽게 불상을 들어 올렸다. 받침대 아래에 금이가 있었고 살짝 돌리자 둥근 뚜껑이 열렸다. 안에는 색이 바랜 붉은 실로 묶인 작은 종이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펼쳤다. 두려움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의 떨리고 불규칙한 글씨체였다. 나는 이 글을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쓴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제발 믿어주길 바란다. 나는 자살하지 않았고 심장마비도 아니며 우연히 넘어진 것도 아니다. 나는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하다. 나는 단지 내 남편이 두려울 뿐이다. 그는 더 이상 현우가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다. 부산 화재 이후 그는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나에게 모든 것을 숨겼다. 나는 한때 그를 사랑했고 그의 과거를 용서했지만 이제 나는 그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는 그저 깨끗이 지웠을 뿐이다. 서준이가 의심하고 있다. 나는 아들에게 불에 손대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내 아들은 듣지 않는다. 나는 우리 모자가 모두 죽을까 봐 두려워. 만약 누군가 이 종이를 발견한다면 내 며느리를 구해달라. 그 아이가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놓았다. 눈물은 닦을 새도 없이 흘러내렸다. 그 마지막 글귀는 유언처럼 절망 속에서 쓴 유서처럼 느껴졌다. 혜진은 알았고 준비했다. 그녀는 두루마리를 주머니에 넣고 돌아서서 방을 나가려 했지만 손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박 회장이었다. 민서는 돌아섰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는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등 뒤로 손을 깍지 낀 채 돌 조각상처럼. 그 여자도 자신이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약한 자는 진실을 알아도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신이 그녀를 죽였군요. 민서가 내뱉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죽이시겠죠. 박 회장은 미소 지었다. 죽인다고 나는 누구도 죽인 적 없다.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결말에 발을 들여 놓았을 뿐이지. 서준 씨는요,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그는 침묵했다. 그 눈에는 분노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절대적인 경멸만이 있었다. 서준이는 강하지 못했어. 제 혈육에 맞서기를 선택했지. 나는 그저 그가 이 가문을 망치기 전에 사라지게 했을 뿐이다. 민서는 뒷걸음질 쳤다. 손으로 두루마리를 꽉 쥐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다. 그저 혐오스러울 뿐이었다. 당신 아들, 당신 아내, 그리고 이제 저까지 모두 그저 장기말이었군요. 그리고 나는 그 판을 두는 사람이지.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모르시네요. 이 판은 곧 끝날 거라는 걸. 옆방에서는 녹음기가 이미 켜져 있었고 강우는 헤드폰을 통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제사당을 나온 후 민서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다. 그녀는 앉아서 혜진의 두루마리, 백업 USB 그리고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20년에 걸친 범죄 그림의 세 조각. 그녀는 울지 않았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었다.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날 밤 강우가 다시 전화했다. 박 회장이 민서가 의심했던 모든 것을 냉정하게 확인하는 7분짜리 녹음 파일을 들은 후였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였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못해요. 선택해요.
민서는 선택했다. 혜진처럼 죽지 않고 서준처럼 사라지지 않고 금박을 입힌 감옥에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계획은 그날 밤 바로 세워졌다. 연막 작전. 민서는 지치고 거의 무너진 척해서 박 회장의 감시를 느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녹음을 중단하고 순응하는 척하며 제 시간에 먹고 자고 그가 미래의 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옅게 웃었다. 증거 전송. 매일 그녀는 비밀리에 녹음 파일, 사진 문서를 강우가 설정한 안전한 암호화 이메일로 보냈다. 증거는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일부가 삭제되더라도 나머지는 남아있을 것이다. 탈출로 확보. 그녀는 모든 문, 창문, 카메라, 경비원 교대 시간을 확인했다. 그녀는 새벽 3시 17분에 모든 카메라가 2분 동안 시스템을 재설정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허점이었지만 그녀가 빠져나가기에는 충분했다. 사고 위장. 민서는 매일 밤 기침을 하고 복통을 호소하고 계단에서 넘어진 척했다. 박 회장은 놀라 의사를 불렀고 민서는 협조하는 척하며 정보를 얻었다. 동정심 많은 젊은 간호사가 개인 전화번호를 남겨주었다. 탈출 준비. 거실 소파 밑에 작은 배낭을 숨겼다. 서준의 금고에서 꺼낸 낡은 현금 영양제, 물 예비 휴대폰, 그리고 박 회장이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담긴 외장 하드가 들어있었다. 토요일 밤 그녀는 강우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정원 뒤편 잔디를 깎을 때만 열리는 담장문에 차 한 대가 기다릴 것이었다. 22시 43분. 민서는 낡은 연극의 한 장면처럼 박 회장의 와인 잔에 수면제를 넣었다. 그는 마시며 미소 지었다. 이제 착해졌구나. 23시 55분. 그는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눈을 뜬 채 끊어지는 문장들을 말했다. 민서는 그를 방으로 부축하고 이불을 덮어주고 밖에서 문을 잠갔다. 0시 30분. 민서는 욕조 뚜껑을 열어 물이 바닥으로 넘치게 했다. 배관 사고를 일으켜 1층 경비원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였다. 3시 15분. 민서는 2층 발코니 문을 열고 부겐빌레아 덩굴을 타고 내려와 차고 지붕으로 뛰어내렸다. 3시 17분. 카메라가 재설정을 시작했다. 3시 18분. 민서는 저택에서 사라졌다. 강우가 차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시동을 걸고 가속했다. 민서의 손에는 배낭이 들려 있었다. 배낭 안에는 서준의 아이 한 가문의 진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 같은 사람은 배신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민서를 태운 차가 마지막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그녀 뒤에 하늘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 대저택이 불타고 있었다. 민서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손은 여전히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차문은 잠겼고 뒤에는 불타는 저택이 마치 불태워지는 기억의 한 조각처럼 남겨져 있었다. 강우는 백미러로 그녀를 힐끗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도를 높였다. 그 사람이에요. 민서가 속삭였다. 그는 제가 떠난 걸 알고 불을 질렀어요. 우리는 모든 증거를 백업해뒀어요. 강우가 앞에 텅 빈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집에서 흔적을 깨끗이 지웠다면 2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당신의 입을 막는 거죠. 그리고 만약 제가 사라진다면 민서가 말을 이었다. 이 이야기는 그저 화재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실종된 임산부의 이야기가 되겠죠.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에요. 정의가 목소리를 내거나 모든 것이 영원히 침묵하거나 차는 독립 언론인 그룹이 기다리고 있는 국도변의 작은 모텔에 멈췄다. 어떤 대형 방송사도 박 회장 같은 인물을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이 그룹이 마지막 선택이었다. 새벽 4시 45분 민서는 낡은 방으로 들어섰다. 노트북 한 대, 카메라 한 대, 그리고 두려움이 뭔지 모르는 듯한 불타는 눈빛의 젊은이 3명뿐이었다. 지수라는 이름의 여기자가 민서의 옷에 마이크를 달아주었다. 준비되셨나요? 민서는 눈물을 머금었지만 결의에 찬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녹취록은 라이브로 방송되었다. 서준의 사진, 시어머니의 사진, 개명서류, 부검보고서, 그리고 박 회장이 냉정하게 말하는 최신 녹음 파일. 서준이는 강하지 못했어. 제 혈육에 맞서기를 선택했지.
나는 그저 그가 이 가문을 망치기 전에 사라지게 했을 뿐이다. 지수의 목소리가 카메라 뒤에서 떨렸다. 정말 그 시간 동안 지옥에서 사셨던 건가요? 민서는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밤 저는 그 무대를 불태웠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끝나자마자 강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증거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김민서 씨는 내일 아침 수사본부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로 긴급 경호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머리를 기댔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멀리 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모텔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번호판 없는 검은색 SUV 한 대가 문 바로 앞에 멈췄다. 강우는 휴대폰을 꺼내 창밖을 살폈다. 누가 따라온 건가요? 지수가 놀라 물었다. 따라온 게 아니에요. 민서가 단호하게 일어섰다. 살아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지우러 온 거야. 그들은 흩어졌다. 민서는 주방 통로를 통해 지하로 안내되었다. 그녀가 막 떠났을 때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정문을 두드렸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누군가 마지막으로 무대의 막을 내리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새벽 5시 39분. 민서는 사법경찰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교회의 안전가옥으로 이송되었다. 새벽 6시 소셜미디어에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며느리 시아버지 개명 범죄라는 키워드들이 줄줄이 댓글로 달렸다. 새벽 6시 이후 국제 언론이 개입했다. 그리고 붉은 동쪽 하늘에서 첫 태양이 떠오를 때 박 회장은 사라졌다. 박 회장이 저택 화재로 사망했다는 소식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졌다. 첫 보도는 아침 7시 32분에 나왔다. 제목은 간결했다. 박태수 회장 화재 후 실종 사망 추정. 시신도 정부의 공식 확인도 없었다. 하지만 10m가 넘는 불길과 멀리서 찍힌 흐릿한 영상들은 언론이 그가 죽었다고 믿기에 충분했다. 민서는 보호시설 방에 앉아 뉴스 계정들이 떠들썩하게 논쟁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강호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든 채 옆에 서 있었다. 그가 말했다. 이제 그는 유령 같아. 살지도 죽지도 않았지. 하지만 모든 것을 끝낼 방법은 하나뿐이야. 민서는 돌아보았다. 가짜 장례식. 진짜는 명예의 추도식이죠. 사흘 후 박태수 추모식이 강호가 친족 대표 자격으로 주최한 고급 강당에서 열렸다. 모든 것이 실제 행사처럼 준비되었다. 흰 국화, 검은 액자 속 엄숙한 박 회장의 영정사진 향로, 그리고 주주 파트너, 옛 동창, 그리고 절대적으로 충성했던 이들을 포함한 조문객 명단까지. 민서는 강호와 함께 검은색 한복을 입고 나타났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추모식은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가족의 추도사 순서가 되자 강호가 무대에 올랐다. 저희는 오늘 할아버지 한 지도자를 애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진실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기술자에게 녹음 파일을 틀라는 신호를 보냈다. 강당에 음성이 울려 퍼졌다. 서준이는 강하지 못했어. 제 혈육에 맞서기를 선택했지. 나는 그저 그가 이 가문을 망치기 전에 사라지게 했을 뿐이다. 강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다른 이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이어서는 민서가 도자기상에서 찾은 편지 속 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내가 자살하지 않았다고 믿어주세요. 나는 내 남편이 두려워요. 나는 그저 내 아들과 며느리가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앞줄에 앉아있던 나이든 남자가 벌떡 일어섰다. 말도 안 돼. 박 회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민서는 앞으로 나아가 1995년 개명 신청서 사본을 꺼내들었다. 화면에는 김현우, 박태수로 개명, 사유 실종으로 인한 미확인이라고 비춰졌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부검 결과서 1994년 화재 사건 파일 사진 서준의 차브레이크 선수리 기록. 모든 증거, 모든 진실이 아직 죽지 않은 자의 제단 위에 유령 같은 촛불처럼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서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분명했다. 박 회장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가 자신의 아들, 아내,
그리고 어쩌면 그 이전의 가족까지 죽인 자의 옆에서 잠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날부터 이미 죽었습니다. 그녀는 강당을 둘러보았다. 오늘은 박 회장님의 장례식이 아니라 침묵의 장례식. 알면서도 고개 숙이기를 선택했던 사람들, 잘못된 곳에 존경을 바쳤던 사람들의 장례식입니다. 아무도 일어나 반박하지 않았고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오직 고개 숙인 시선들만이 있었고 진실에 의해 산채로 묻히고 있는 명예의 장례식만이 있었다. 바로 그날 밤 추모식에서 편집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박태수의 며느리 김민서 전 남편의 장례식에서 충격적인 진실 폭로. 경찰은 저택 화재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김현우의 과거가 묻혔던 부산으로 특별수사팀이 파견되었고 박 회장은 어딘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다시 보고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그의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가짜 장례식 사후로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다. 박태수 또는 김현우는 살인신분 위조 그리고 30년에 걸친 여러 사건의 증거인멸 등 3가지 주요 혐의로 기소되었다. 박씨그룹의 주주들은 즉시 자금을 회수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대저택은 이제 경찰이 3D 스캐너로 현장을 복원하고 있는 잿더미에 불과했다.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박 회장의 자백 녹음 영상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해외 언론은 1994년 부산 화재 사건 파일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김현우의 아내와 2 어린 자녀의 의문의 죽음은 이제 모든 연쇄 범죄의 서막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 회장은 유령처럼 사라졌다. 국경에서 몇 시간 떨어진 작은 마을 머리가 희끗하고 수염이 덥수룩한 한 남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여인 숙방을 빌렸다. 그는 조용히 살았고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으며 그저 몇 시간씩 창가에 앉아 카메라 없는 기억, 없는 민서, 없는 텅 빈 숲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저주받은 영혼조차도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이른 아침 그의 방문이 박살났다. 박태수 씨 체포합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이 불태웠던 집에 불길처럼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박 회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즉시 일면을 장식했다. 민서는 출산을 기다리는 병실에서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마음속에 뿌리 내렸던 모든 울분을 토해내듯 아주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강우가 그녀를 찾아와 수사팀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이건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편지에는 박 회장의 자필 진술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나는 서준이를 죽이지 않았다. 나는 단지 사고가 일어날 조건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 아이는 너무 고집이 셌고 제 어미를 너무 닮았다. 나는 혜진을 죽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내가 다투지 않고 그녀를 혼자 두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을 것이다. 나는 민서를 사랑할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옛사람,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내가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나는 단지 그들이 떠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곁에 두는 법을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민서는 끝까지 읽고 편지를 접었다. 그가 진실을 말하는 걸까요? 강우가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 뱃속의 아이가 저런 사람의 그림자 아래서 자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고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살아가기 위해 한 생명을 세상에 내놓을 준비가 된 엄마예요. 어느 초가을 아침 평화로운 해변 마을에서 민서는 빌린 집의 작은 하얀 나무 문을 열었다. 그녀 앞에는 푸릇푸릇한 채소밭, 옅게 칠한 나무 울타리, 그리고 멀리 어둠을 본 적 없는 듯 반짝이는 바다가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된 남자아이가 얇은 담요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검고 부드러웠고 입술은 살짝 오므려져 있었다. 그 얼굴에는 틀림없이 서준의 모습이 있었다. 민서는 더 이상 숨겨진 카메라가 있는 집 구석에 몰린 여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았고 더 이상 박 회장이 귓가에 속삭이는 꿈을 꾸지 않았다. 이제 매일 아침 그녀는 아들의 웃음소리에 잠을 깼다. 매일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었고 짧든 길든 모든 꿈에는 더 이상 피비린내가 나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난 날 강우는 분만실 밖에 서 있었다. 그는 들어오지도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기 침대 옆에 작은 곰 인형 하나를 놓아주었다. 아이의 첫 장난감이었다. 곰 인형 옷에는 자신을 위해 살자라는 세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민서는 아들의 이름을 안이라고 지었다.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처럼 그녀는 아들이 억지로 버티며 살기를 원치 않았다. 그저 평생 평안하기를 바랐을 뿐이다. 새로운 삶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녀는 원격으로 일하며 인터넷으로 수공예품을 팔고 채소를 기르고 닭을 키웠다. 가끔 강우가 들러 펌프를 고쳐주고 아니에게 앉는 법을 가르쳐주고 해가 지기 전에 조용히 떠났다. 그들은 한 번도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지옥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이 서로에게 조용한 존재감만으로도 가장 높은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함께했다. 어느 날 오후 민서는 USB에서 복사한 서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열었다. 만약 네가 이걸 읽는다면 그건 내가 더 이상 너를 지켜주기 위해 그곳에 없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나는 네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살아갈 것이라고 믿어. 민서야,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 진리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줘. 하지만 연민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사랑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녀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대었다. 밖에서는 아니가 파도 소리를 듣고 환하게 웃으며 마치 흰 구름과 바닷바람 사이 어딘가에서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허공에 손을 흔들었다. 민서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우리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야. 우리는 증인이고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해가 해변의 나무들 너머로 질 때 황금빛 노을이 그녀와 아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낡은 장은 닫혔다. 평화롭고 자유롭고 온전한 새로운 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인생에는 열고 싶지 않은 문들이 있다. 하지만 일단 열면 되돌아갈 수 없다. 민서의 이야기는 단지 잔인한 남자로부터의 탈출기가 아니라 평범한 한 여성이 두려움을 통과하고 양심을 지키며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하는 여정이었다. 어둠이 아버지나 남편의 모습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빛은 때때로 바로 내면에서 아픔을 알지만 물러서기를 거부하는 심장에서 온다. 서준은 재산이 아니라 진실은 아무리 오래 묻혀 있어도 살아날 길을 찾는다는 믿음으로 유산을 남겼다. 혜진은 떨리는 마지막 글귀로 다음 세대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음 사람을 구하라. 그리고 민서는 조용한 용기로 모든 희생자들이 갈망하는 마지막 일을 선택했다. 고통을 자신에게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범죄의 순환을 끝내는 종결점으로 만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깊은 교훈을 남긴다. 때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전쟁이지만 올바르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민서가 그랬던 것처럼 어두운 밤에 있다면 믿어라. 비록 떨리더라도 한 걸음 내딛는다면 빛은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는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하거나 재밌는 사연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와 함께 그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